비트코인 살펴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은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그 특정한 기법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여러 이렇게 그, 그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만들 수는 있죠, 이제는. 비트코인 쓰는 거 말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블록체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블록들을 10분마다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이 멈추는 순간 비트코인도 이제 생명을 다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고요. 이 블록체인은 이제 데이터를 첨삭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예전에 없었던 데이터를 예전 블록에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한 가지 이 비트코인에 사용한 블록체인의 문제는 기록이 영구히 삭제될 수가 없고요. 그 기록들이 또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트랜잭션이 아직도 유효한데 예전 블록에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오래된 데이터는 나중에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최신 데이터만 놔두고. 그래야지 이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이제 사용한 블록체인은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그리고 쌓여 있는데 예전 것들을 그냥 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 노드에 똑같은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고, 이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하게끔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분산 합의 기술이라 그러고, 이제 그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분산 합의 기술은 이제 작업 증명 이 되겠고요. 작업 증명 플러스 이제 긴 체인 우선 규칙, 그리고 보상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이 채굴자들이 엉뚱한 블럭들을 안 만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나 다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기록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누구나 채굴자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개형 블록체인이 됩니다. 블록의 기록 포함 권한은 블록을 생성하는 이제 주체, 그러니까 채굴자가 어떤 애들을 요번에 포함할지는 채굴자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발생된 순서대로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내 트랜잭션은 영구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수수료를 좀 높여서 다시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되겠고, 내가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도 고맙게 채굴자가 포함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채굴자의 마음인 거고요. 근데 보통은 채굴자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해야 자기가 받은 보상액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채굴자가 그렇게 이기적인 채굴을 한다든지 뭔가 많은 넣어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넣고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별로 동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생성된 순서대로 차곡차곡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은 이제 오픈 소스로 운영이 돼서 신뢰성이 높고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사한 암호화폐를 만들 때 이제 가져다가 써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의 안전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스를 검증했기 때문에 소스에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우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니까 발행이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이중 사용을 못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예,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의 발행은 채굴을 통해서만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굴 방식 때문에 특정 참여자 기관이 손쉽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채굴은 물론 장비 싸움이지만 확률적인 프로세스이고 엄청나게 많은 채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 아까 그 예전에 보셨던 이 풀 그 그래프를 보면 일정한 풀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이제 큰 손들이 생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의 부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 내역을 이제 수정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존 거래 내역의 수정은 이 비트코인에서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그 코인을 소유한 사용자가 아니면 거래를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진 거래 내역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깊이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이 들어간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첨삭 정형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수정하기가 계산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거래 내역의 수정에 요구사항에 필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블럭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블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단되면 누군가가 중단 안 한 사람이 계속 만들어 가지고 더 긴 체인을 만들어 버리면 기존 체인이 다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의 코인을 가로채기는 힘들겠죠. 가로채려면 이제 개인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키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사용자의 그 화폐를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안전한 그 탈중앙 암호화폐인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몇 가지 이미 소개를 했지만 첫 번째는 원래는 이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암호화폐이죠. 하지만 가격이 불예측하기 때문에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 피자를 내가 요 금액 갖고 샀지만 그 금액이 내일 됐더니 뭐 10억 주고 피자를 산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기가 어렵죠. 내일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래가 확정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거래가 10분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제한적이고 그 10분에 처리되면 바로 그 거래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이가 쌓여야 돼서 1시간 정도는 지나야 이제 확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약간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불법 거래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불법 거래하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가격도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 비트코인은 그 다른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암호화폐들 중에 익명성을 그렇게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불법 거래에는 더 익명성을 더 제대로 많이 보장해주는 다른 암호화폐를 좀 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폐 기능이 잘 못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P2P 방식으로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탈중앙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건데 이제 실제 참여자들을 보면은
탈중앙적이지 않은 참여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코인 거래소라는 거의 등장입니다. 코인 거래소랑 이제 채굴자들. 원래는 채굴자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일반 자기 PC 갖고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완전 기업화돼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의 참여자가 일반적인 참여자하고 어떤 동등한 참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T가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랑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암호화폐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그 증권이나 은행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 거래소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재자가 이제 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탈중앙적이 아니라 조금은 탈중앙 참여자로 보기 어려운 참여자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데 이제 채굴자도 이제 중앙 집중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금은 이제 큰 손들이 부를 독식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비트코인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그 채굴 방법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세를 워낙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뭐 한 나라 한 도시 이 10분마다 이 채굴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전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고, 이 전기를 소비하면은 이제 연료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이 불필요한 전기가 이제 낭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작업 증명 방식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지분 증명, proof of stak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분 증명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은 경쟁 방식이고 이제 빠르게 해야 되겠고 계속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세가 소비되고, 그 전기세가 소비되는 거는 환경에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죠. 아직 이제 비트코인에는 도입이 안 된 기술들도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런 거래 확정 속도, 확정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포함해가지고 새 암호화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게 세그윗 같은 거고요. 세그윗은 이제 블록 크기가 1메가가 됐는데, 1메가가 그러니까 1메가니까 그 1메가에 포함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제한적인 거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블록에 있던 그 전자서명 값들을 빼내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그 블록에 포함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세그윗이고요. 지불 채널은 이제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외부에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 확정해야 될 그 어떤 트랜잭션만 이제 그 블록체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 거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샤딩이라는 건 아직 소개는 안 했는데, 샤딩은 블록체인을 나누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나눠서 이제 뭐 아시아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라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누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샤딩이 돼가지고 블록체인을 2개, 3개로 나누면 요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요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의 블록을 모든 채굴자들이 채굴하는데, 샤딩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채굴자들도 골고루 나눠서 각각을 채굴해야 되겠고, 또 이제 샤딩 됐을 때의 문제는 요 블록체인 내에서 요 블록체인에 소속된 사용자끼리의 거래는 문제가 없는데,
요 샤드와 요 샤드에 포함된 사용자 간의 거래, 그 내역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샤딩이라는 거는 원래 이 게임 산업에서 쓰던 용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그 게임 서버들이 있는데, 서버가 하나면 부하가 많이 되니까 이 서버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서버를 써서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 서버 쓰고, 그래서 서버를 여러 개 늘리는 그런 거를 이제 샤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00개 처리할 수 있으면 2개면은 10분에 2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이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들을 전자 서명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원래는 ECDSS를 썼어요. 뭐 지금은 스크로너 타원곡선 기반 전자 서명을 쓰고 있지만, 뭐 둘 다 타원곡선 기반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이제 전자 서명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사용자의 개인키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양자 컴퓨팅이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전자 서명 사용하는 그 기술을 바꾸든가, 아니면 안 바꾸면 이제 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또 에이징, 즉 쌓이기만 한다. 비트코인의 데이터는 쌓이기만 하고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기만 하지. 지금도 400 몇 기가인데 이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거래 속도가, 확정 속도가 느리고 이제 확정성이 문제가 있는 거는 블록 크기가 제한이 됐기 때문이고, 이 블록 크기의 제한은 이제 전파 속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0분마다 이제 블록을 만드는데, 이것도 말씀 안 드렸네. 얘를 줄여 5분마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10분마다 1000개면 5분마다 하면은 10분에 2000개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일시적인 포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워지면은 그만큼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퍼즐을 해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토시가 생각해서 이제 10분으로 잡아놓은 거이기 때문에 얘를 줄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 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결국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비트코인도 하드포크돼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미가 쓸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나온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SV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들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말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실제 하드 포크돼서 나온 그런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의 정책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이제 따로 가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갈래로 쪼개져서 이제 요걸 채굴한 사람들은 또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소개를 마치고 16번째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2.0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에 사용된 그 작업 증명 기술은 원래 스팸 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블록체인, 사토시가 사용했던 그 기술을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하려고 했고, 새로운 암호화폐 말고도 다른 응용에서도 이 불가역성 특성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또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비트코인 이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의 발전, 또 블록체인의 쓰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또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우리가 어떤 값을 만들어서 값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자산을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를 공개된 분산 원장에다가 저장하고 이 분산 원장이 불가역성을 제공하면은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다, 탈중앙적으로.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이 분산 원장을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었고요.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 분산 합의 기술이 작업 증명인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뭘 저장하냐면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DAG라고 하는 개별 이제 블록 단위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확정하는 이제 그 DAG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이 분산 작업 증명이 하는데 이 작업 증명 기술은 이제 경쟁 방식이고 전기세를 너무 많이 소요이 되겠고 또 확정되는 속도도 10분이잖아요. 얘를 줄이면은 또 그 일시적인 그 포크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게 뭐 지분 증명, 공간 증명 그 밖에 몇 가지 이 증명이라는 이름 붙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 합의 기술들 또 여기에 비잔틴 합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속도가 느린 어떤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도 있는 거죠. 그 노력이 어떤 노력들이 있냐면 이계층 프로토콜을 쓰는 기술들이 있고 샤딩이라는 기술, 롤업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만들었던 비트코인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암호 기술에 있는 영지식 기술이나 링 소명이나 뭐 믹스 같은 기능을 써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뭘 저장했냐면 트랜잭션을 저장했어요. 그러면 굳이 뭐 꼭 트랜잭션만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데이터도 저장해가지고 그 불가역성 특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탈중앙 PK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그러니까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증명하는 어떤 문서를 이제 그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그 탈중앙 PKI 되겠고, 이 탈중앙 PKI에서 나온 게 DID라고 하는 탈중앙 ID라고 해서 이제 주권을 그 자기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DID라는 기술들이 나오고, 실제 이 기술들은 뭐 현재도 핸드폰 같은데 뭐 모바일 운전면허증 뭐 이런 데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금은 화폐하고 좀 멀어진 데이터의 저장인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데이터를 이제 트랜잭션을 저장하지 말고 뭘 저장하자고 이제 또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코드를 저장하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져요. 프로그램을 거기다 등록해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 실행해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자. 디지털 자산.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은 자산 자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산과 관련된 어떤 메타 정보, 즉 이건 누구의 소유다, 뭐 이런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발전된 게 NFT라고 하는 거예요. NFT. 그래서 NFT는 이제 뭐 디지털 소유권을 누구한테 있다 이런 거라고, 이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계속 수익을, 그걸 만든 사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게 나왔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스마트 계약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스마트 계약.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뭐 매도 며칠 날 계약하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중재자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니까 돈과 자산을 맞바꾸는, 뭔가 소유권을 바꾸는 그런 스마트 계약들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저장해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면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플랫폼 역할을, 즉 D앱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응용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용들. 그러면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익 체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화 되면서 이제 이 플랫폼이 되니까 예전에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려면은 그걸 또 작업증명을 이용해서 그 암호화폐를 동작시키려면은 생태계가 건전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저장하면서 플랫폼을 만드니까 이 플랫폼에 내가 그냥 거기에 플랫폼 기반으로 새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기존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건전하게 형성된 그 분산합의 기술을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지 않고도 이제 이 플랫폼을 내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최초에는 블록체인에 이제 트랜잭션들만 저장했는데 이제 블록체인 2.0이 되면서는 이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 되면 이 블록체인이 이제 마켓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켓. 그래서 뭐 11번가 같은 거를 이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자동적으로 중개자 없이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올리고 사고 싶으면 사고. 그러니까 중재자 없는 세상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2.0은 일반 데이터 대신에 프로그래밍 코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진다. 왜냐하면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다양하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코드로 뭘 만드냐면 뭐 일반 응용을 게임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암호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이 되는 스마트 계약 같은 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링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투링 완전하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이제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 코드를 수정이 안 되겠죠. 불가역성이 제공이니까 누가 여기다가 바이러스 심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오류가 있는 상태로 등록이 되면 얘는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등록할 때 오류 없는 정확하게 동작하는 코드를 올렸으면은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코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제안한 사람, 뭐 부탈린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 부탈린이 이제 실현된 거죠. 근데 이 부탈린은 원래는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비트코인 그 소스를 개발하는 그 개발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참여했는데 이제 얘는 이 자기의 생각, 이 그 블록체인의 프로그램 코드를 등록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비트코인에 실현하고 싶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부탈린이 나와서 비트코인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2013년도에 백서가 나왔고 2015년도부터 이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부탈린이 누군지 알고 얘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 이더리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방향, 뭐 거의 CEO처럼 얘가 다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누구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그거 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완전 노드 운영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다 갖고 있고 뭐 다수가 어그리해야 뭔가 가는 건데 얘는 여기는 그래도 부탈린이 큰 목소리로 뭔가 좌지우지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더라고 하는 화폐단을 써요. 이더. 그리고 이제 금액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는 비트코인의 화폐랑은 성격이 달라요. 비트코인은 원래 만든 목적이 암호화폐이고요. 이 암호화폐는 이 암호화폐로 피자나 뭐 이런 일반적인 물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화폐예요. 근데 이 이더리움에서 이더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이더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공짜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이더에 등록된 프로그램 실행하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뭐로 내냐? 이더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는 그 이더리움에서 등록된 코드들을 실행할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때 쓰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화폐는 거래소에서 환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이 발행이 중단이 안 돼요. 계속 발행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 코인을 최초로 7,200만 개를 배포해가지고 다수는 부탈린이 가졌겠죠. 그리고 이제 나눠주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각 블럭마다 5개씩 발행을 하고요. 15초마다 블럭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면 문제는 포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짧으면은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많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드를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올릴 수 있는 코드는 뭐 프로그램 언어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솔리디티는 생김새는 뭐 자바랑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객체지향 뭐 비슷한 언어인데 그런 언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우리가 A에서 B한테 100원 주겠다. 이것도 코드로 만들어서 올려요. 그냥 트랜잭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트랜잭션도 코드로 작성돼서 이제 등록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면 이 코드는 실제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 각 노드, 각 그 이더리움 노드에서 모두 실행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은 이제 자바는 자바 코드를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JVM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EVM이라는 게 각 이더리움 노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EVM은 이 코드를 가져다서 자바처럼 이제 중간 코드로 바꾸고 중간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이제 각 노드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더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모든 그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은 UTXO 기반이에요. 트랜잭션들이 그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고 이 트랜잭션은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출력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출력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해서 이제 그 거래들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들을 하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을 다 뒤지기가 어렵잖아요. 귀찮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정 기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은 이런 모습이었으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모습으로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 A 사용자가 지금 현재 이더를 얼마 갖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계정처럼 계좌처럼 다 관리를 해요. 계정자네. 그래서 얘는 이제 계정 기반이다. 광역적으로 모든 계정의 사용자의 잔액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습니다.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데 이제 여기서의 트랜잭션은 어떻게 되냐면 A 계좌에서 B 계좌로 12더를 이체한다. 이게 이제 그 트랜잭션의 내용이 돼요.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는 요 입력을 합쳐서 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건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얼마 이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서는 한 사용자가 여러 그 UTXO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UTXO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안 되죠. 한 계정에서 요번에 100, 그 다음에 200 하면은 이게 연달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200을 빼고 그 다음에 100을 빼든 100을 빼고 그 다음에 200을 빼든 100을 뺀 다음에 200을 뺄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기반에서는 한 계좌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병행으로 처리는 안 돼요. 그 병행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 한 계정에서 트랜잭션들은 요 트랜잭션 카운터 기반으로 카운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계정 기반은 기존 우리가 쓰는 은행 모델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트랜잭션 내용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아요. 무조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 요거밖에 없어요. 재전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잔액만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관리하기는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노드가 모든 계정의 잔액 상태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고, 한 계정의 거래는 순차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 하기가 용이해요. 한 사람의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처리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UTX로 막 나눠져 있으면 이제 그거를 지갑들을 모두 어떻게 한 자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 계정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같은 계정 하나만 쓰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X 기반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계정 기반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 한 계정이 다른 계정으로 금액 이동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충분한 금액이 있으면 유효한 지불이 되겠고, 이제 거스름 개념이 없죠. 여기는 거스름 개념이 없고 수수료를 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채굴자가 받는 수수료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수료가 그 형태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수수료 지급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 계정을 하고 수수료는 내가 이만큼 내겠다라고 별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가스상황과 가스비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가스비는 이제 어떻게 해서 실제 수수료는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냐면, 내가 가스비를 1가스에 100원이라 그래요. 근데 요 트랜잭션을 수행하는데 10가스가 필요해. 그럼 1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수수료가 이제 이 계좌에서 이제 채굴자의 계좌로 넘어오는 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스 상황과 가스비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는 내가 현재 시세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주유소마다 금액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수수료를 내가 얼마 내겠다는 거를 이제 조절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 가스 리밋, 가스 프라이스에서 수수료,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길어지니까 이걸 다 말씀드리놓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얘기, 또 이더리움 말고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후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